한순간도 가볍지 않다. 사기의 시간.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 내 인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계산대로 살겠는가? 아니면 거부하겠는가? 선택이 가능하다면 아마 대부분이 먼저 계산된 대로 살아보겠다고 할 것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런 선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 계산이 아니라 계획이 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계산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면 굳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삶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지 의문을 던질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계획한 대로, 계산한 대로 안 되기에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은 왜 라는 질문을 함께 불러온다.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다 라는 뜻과 사람이 살다 라는 뜻이다. 인생이라는 단어에는 삶을 의미하는 생만 있을 뿐 죽음을 의미하는 사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 하면 자연스럽게 죽음도 함께 떠올린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를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인데 한결 와닿는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이 뭐 어떻다는 말인가? 이 질문은 떠올리기만 해도 눈앞이 막막해진다. 지난 세월을 더듬고 남은 시간을 헤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 머리가 아프고 심란하다. 부처는 왕자의 몸으로 29에 출가하여 35의 깨달음을 얻었다. 6년의 고행 끝에 부처가 얻은 깨달음은 젊었을 때부터 품었던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이 다 부질없다는 것이었다. 그 문제는 아무리 고민하고 탐구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물론 인위적으로 출생을 조절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수많은 병을 고쳐 죽음을 늦추어 왔지만 생로병사라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부처는 생로병사를 원초적인 고통으로 보고 4가지 고통, 사고라고 불렀다. 그러면서도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 즉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마음의 작용을 강조하였다. 얼핏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고를 비롯한 일체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마음먹기 달렸다는 아주 쉬운 말이 곧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매 순간을 살아야 모든 삶을 산다. 사마천은 처형을 앞둔 입사동기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제가 법에 굴복하여 죽임을 당한다 하여도 9마리 소에서 털오락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마천은 해야 할 일이 남았음에도 가볍게 목숨을 버리는 일은 9마리 소에서 털오락이 하나 없어지는 구우일모와 다름없다고 하였다. 사마천 역시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살아남아 역사서를 완성하기 위해 그 어떤 형벌보다 치욕스러운 궁형을 자청하였다. 이 때문에 사마천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을 시도 때도 없이 겪었다. 당시 그에게는 매 순간이 죽음이었고 매 순간이 삶에 대한 갈망이었다. 이제 태어났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사의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본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야단맞지 않고 자란 아이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겨울에 추위가 심할수록 오는 봄의 나뭇잎은 한층 푸르다. 사람도 역경에 단련되지 않고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어렸을 때 집벽에 걸려있던 낡은 액자 속의 글귀이다.
왜 여태 기억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은 책에 인용하기도 하며 인생을 줄곧 함께하였다. 나중에 출처를 찾아보니 정치가이자 교육가이며 과학자였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만능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이었다. 또 하나 기억나는 명언은 중학교 때부터 수시로 들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주자라는 존칭으로 더 알려진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가 쓴 권학문의 첫 구절이다. 이 구절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유난히 머릿속에 남아있다. 젊은이는 쉬 늙지만 배움을 이루기는 어렵다. 한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연못가의 봄풀이 꿈에서 채 깨기도 전에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은 가을을 알린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기에 시간을 초월할 수 없다. 인생을 초월할 수도 없다. 인생이 곧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유한한 시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는 있다. 내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충실한 삶, 눈앞에 닥친 당장의 몇 시간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삶. 이것이 한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라는 주의의 말이 뜻하는 바가 아닐까? 사마천과 사기가 50에게 전하는 인생 이야기에 앞서 가볍게 생각해 보았다. 이 두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50년 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신기하고 의아해서 살을 붙였다. 마음으로 깊게 3번 생각하라. 늙은 말이 길을 안다. 폭풍우가 사납게 몰아치는 저녁, 당신은 차를 몰아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다. 어느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세 사람이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차를 멈추었다. 누구라도 태우고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음이 임박한 노인이었다.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죽을 판이었다. 한 사람은 알고 보니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의사였다. 꿈에서라도 은혜를 갚고자 했던 은인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갈망하던 한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연인이었다. 지금 놓치면 영영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안타깝게도 당신은 차에 딱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형편이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죽어가는 노인, 목숨을 구해준 은인, 결혼하고 싶은 연인 중 누구를 태우겠는가? 이 이야기는 어느 컴퓨터 회사에서 프로그래머 채용 면접 때 지원자에게 한 질문이다. 이 면접을 통과해 입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는데 그의 선택은 이러하였다. 저라면 자동차 키를 의사에게 주어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고 저는 그 자리에 남아서 꿈에 그리던 연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방법이라는 말이 있다. 인생에서 50에 접어들면 노력보다 방향이 중요해진다. 방향은 머리를 숙이고는 잘 보이지 않는다. 머리를 쳐들고 가능한 한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방법이 정확해야 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바른 방향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언제나 문제보다 방법이 더 많다. 춘추시대 제나라 황공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많은 눈이 내려 그만 길을 잃었다. 장병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관중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지난번 원정에도 왔었던 늙은 말을 찾아 앞장서게 하였다. 늙은 말은 왔던 길을 기억하였고 군대는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 고사가 앞서 인용하였던 노마 식도이다.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성과는 없어도 노력했으니 되었다라는 말을 종종 한다. 그러나 노력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다. 노력하였으면 성과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니 노력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구차하다. 그렇다면 왜 노력하고도 성과가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성과가 없다고 기회나 재능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스스로의 성장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자.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경력도 살펴보자.
무언가와 불화해서는 결코 성공하거나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문제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노력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좋은 방법, 정확한 방법으로 일 처리가 더욱 편해지고 한결 유쾌해지며 더욱 효율성이 생긴다. 그리고 언제나 문제보다 방법이 더 많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문제가 10이라면 해결 방법은 100이 될 수도 있다. 방법 찾기를 두려워해서는 결코 성과를 올릴 수 없다. 또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영원히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잠시 방법을 못 찾고 있을 뿐이다. 방법은 방향을 결정한다. 정확한 방법을 찾으면 방향도 정확해진다. 정확한 방법을 찾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사로가 출로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다. 사로, 즉 생각의 길을 바꾸어야 방법이 보인다. 정확한 사유는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다. 역사상 틀을 깨고 한계를 돌파한 모든 방법은 마지막에 거의 다 한 길로 돌아간다. 바로 성공의 근원인 인간의 사유 방식이다. 인간의 차이는 문제에 대한 사고 방법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중국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 세상 누구보다 부지런한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모든 방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다. 고민 끝에 젊은이는 한 지혜로운 스님을 찾았다. 젊은이가 찾아가자 스님이 제자 셋을 불러 이렇게 분부하였다. 너희들은 이 시주를 모시고 저 앞 오리산에 가서 땔감을 가능한 한 많이 해오너라. 세 제자는 젊은이를 데리고 시내를 건너 오리산으로 들어갔다. 한참 뒤 젊은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단의 땔감을 짊어지고 돌아왔다. 뒤이어 제자 2명이 각각 3단의 땔감을 지고 왔다. 그런데 가장 어린 제자가 보이지 않았다. 문득 절 앞에 흐르는 시내로 눈길을 돌렸는데 놀랍게도 뗏목에 6단의 땔감을 싣고 돌아오는 어린 제자가 보였다. 먼저 온 2 제자와 젊은이는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볼 뿐 말이 없었다. 스님과 어린 제자는 담담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윽고 젊은이가 볼멘소리를 하였다. 다시 땔감을 구하러 가게 해주십시오. 당초 저는 6단을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너무 무거워 2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참을 내려오는데 도저히 4단이나 지고 내려갈 수 없어 다시 2단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너무 애를 썼습니다. 땔감 4단을 지고 내려온 제자 2명도 말하였다. 저희도 이분과 비슷하였습니다. 처음 우리 2 사람도 각자 4단씩 8단을 짊어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저분이 버린 4단이 있기에 둘이 2단씩 보태들어 모두 12단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 다 와서 6단을 버리고 각각 3단씩만 지고 왔습니다. 스님은 가장 어린 제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어린 제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몸집이 작고 힘도 약해 2단은커녕 1단도 겨우 짊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데 버려진 6단이 보이고 그 앞으로 흐르는 시냇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어린 제자를 바라본 다음 젊은이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방법이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네. 깊은 생각으로 생사의 방향을 잡은 사마천. 사마천은 47세의 바른말로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려 옥에 갇혔다. 역사서를 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마천은 사형을 면하기 위하여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하였다. 궁형은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그때 그의 나이는 49세였다. 약 3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사마천은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자신이 모시던 권력자와 그들 주변의 간신, 그리고 수천 년 역사를 전부 다시 생각하였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생각에 생각이 더해지고 생각이 생각을 덮고 그 뒤로 다시 생각이 쌓이는 극한의 고통과 고뇌를 통하여 사마천은 호학심사, 심지기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깊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는 뜻의 호학심사, 심지기이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마천의 자세이자 방법이었다. 또한 생각, 특히 깊은 생각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명언이다. 사마천은 이 8글자의 명언에서 마음을 뜻하는 심자를 사, 심, 의에 3번이나 반복하여 마음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냈다. 사마천은 이러한 깊은 사유 끝에 한 인간의 삶이 가치를 가지려면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위대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사마천은 깊디 깊은 생각을 통해 역사서 저술의 올바른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을 통해 생사의 방향을 잡았다. 그 결과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라는 대각을 얻었다.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취향의 인간관계.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도록 알았지만 여전히 낯설고 잠깐 우산을 함께 받쳐 들었지만 오랜 사이 같다. 얻는 것이 많은 만큼 잃는 것도 많은 나이다. 사회에 나와서 맺은 인위적 관계의 질량이 커지는 반면 가족을 비롯한 자연적 관계의 질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죽음으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남은 관계를 고민하게 되고 좀 더 깊게는 관계 자체의 깊은 의문과 회의를 품기도 한다. 우정, 동료 의식에 대한 생각도 많아진다. 결국 사람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깊어간다. 그럴 나이이다. 무엇이 인간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가? 한나라 초기 제나라 출신의 지식인 취향은 일찍부터 양나라를 떠돌다 양효왕의 문객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을 시기한 측근들이 효왕에게 취향을 모함하였다. 자초지종을 캐지 않고 화부터 낸 효왕은 취향을 옥리에게 넘겨 죽이려 하였다. 오명을 쓰고 죽을 수 없었던 취향은 효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옥중 편지가 옥중 상향왕서라는 명문이다. 편지에서 취향은 미묘한 인간관계를 속담 하나로 설파한다.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사귀었는데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낯선가 하면 길에서 우연히 만나 양산을 기울인 채 잠시 이야기하고도 오래된 사람 같은 경우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차이 때문입니다. 취향은 죽음을 앞두고도 비굴하게 애원하지 않고 당당한 어조로 인간관계의 모순과 묘미를 언급하며 사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를 설득력 넘치는 문장으로 전개하였다. 이 글에 감동받은 효왕은 취향을 풀어주고 그를 더욱 우대하였다. 우리나라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말해주는 속담이다. 인간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오랫동안 잘 지내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적 있는가? 반대로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몇 번 보지 않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아주 오래된 친구나 연인처럼 느껴진 적은 없는가? 한나라 초기의 문장가 사마상현은 백수 시절의 부잣집 젊은 과부 탕문군과 첫눈에 반하여 그날 밤 야반 도주하는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였다. 반면 오랫동안 서로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문경지교의 관계였던 장희와 진여는 진나라 말기 난세의 민중봉기를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이었지만 사이가 틀어지고 원수가 되어
끝내 서로를 죽이려고 하였다. 사마천은 이를 두고 권력을 다투게 되자 서로 죽이려 하였으니 어찌 권세와 사리사욕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는 논평을 남겼다. 인간관계의 깊은 정도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갈수록 실감한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라는 속담도 평생을 만났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고 우연히 만나 양산을 기울인 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오랜 친구처럼 생각된다라는 속담도 관계의 깊이가 결코 시간에 비례하지 않음을 담담하게 지적하고 있다. 어느 날 돌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관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 나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시간, 공간, 인간에 담긴 사이의 의미. 세상을 살면서 시간, 공간, 인간에 모두 들어있는 글자, 사이간, 즉 삼간의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깨우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처세가 일반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라면 관계는 교류와 처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세가 물리적으로 사이를 좁히는 행동이라면 관계는 사이를 조정하는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심리 활동까지 포함하는 미묘한 문제이다. 당연히 처세보다 관계가 훨씬 더 어렵다. 사물과 인간관계에 대한 자세가 결국 이 사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로 결정된다. 사이간은 사유의 틈이고 이 틈은 공간과 시간을 함께 담고 있다. 이 말은 즉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쓰라는 뜻이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의 마련이란 곧 사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관계와 사이의 함수가 참으로 오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이 되면 가능한 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자주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사이를 많이 확보하라는 말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혼자 식사하는 기회를 늘리고 출장 등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내가 잘 아는 어떤 50대 사업가가 언젠가 공항 라운지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는 내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출장을 가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 귀국하는 공항 라운지의 커피숍에 홀로 앉아 한 잔의 커피와 함께 자신의 사업과 미래를 생각하거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책을 읽는 것이 자신이 꿈꾸는 로망이라고. 나는 그 말에 격하게 공감하였다.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더 추천한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라. 대중 목욕탕을 자주 다녀라. 옛날 사람들이 즐겨하였던 삼상이라는 독서법도 함께 추천한다. 삼상이란 침상, 차상, 측상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침대에서, 차 안에서, 나홀로 다방 또는 화장실에서 책을 읽는 것이 되겠다. 나의 경우 홀로 다방에서만 1년에 5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다 혼자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 50대 후반 버스터미널의 한 모퉁이에서 문득 인간과 시간과 공간, 이 삼간을 떠올리며 이런 메모를 남긴 적이 있다. 터미널 한 모퉁이에서 과일 주스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져봅니다. 문득 사이 간자가 들어있는 두 단어가 새삼스럽습니다. 사이. 이 세상 모든 사물과 인간의 관계에는 사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건전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고 보니 인간이라는 단어에도 사이가 들어 있습니다. 사이간이 없으면 무간도가 된다. 무간도는 지옥이라는 뜻이다. 흔들릴 때는 인생을 멀리 보아라. 사마상여와 그 밤의 유혹.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우정의 진심을 알게 되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이 부유하면 우정의 태도를 알게 되고, 한 사람은 출세하고 한 사람이 천해지면 우정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 밤과 정당시 역시 이와 같으니 슬프도다. 유혹은 욕심이 발동하면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된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유혹을 기대하고 기다린다. 적극적으로 유혹에 나서기도 한다. 최고의 러브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의 유명한 발코니 장면을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참 동안 사랑을 속삭이는데 유모가 줄리엣을 부른다. 헤어져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줄리엣이 읊은 달콤한 슬픔처럼 유혹 역시 달콤하다. 그러니 잠시 마음 편히 다음의 러브스토리를 감상해보자. 이 이야기는 사기의 130편 52만 6,500자 중에서 거의 유일한 러브스토리이다. 검은고 연주의 마음을 담은 사마상여. 사마천과 더불어 문장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사마상여는 젊은 날에 아주 특별한 로맨스 경력을 가진 풍류가였다. 한 번은 사천성 지역의 부호 탁씨 집안의 초청을 받아 잔치에 거의 반강제로 참석한 일이 있었다. 당시 사마상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백수였다. 주위의 강권에 못 이겨 사마상여는 검은고 실력을 선보였고 이를 훔쳐보던 탁씨의 딸 문군이 그만 사마상여의 자태에 반하고 말았다. 탁문군은 시종을 넣어 만남을 청했고 사마상여도 탁문군에게 마음이 끌려 당장 그날 밤 야반도주를 하였다.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기가 막힌 러브스토리이다. 탁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탁문군의 아버지는 다시는 딸을 보지 않겠노라 선언하였다. 살 길이 막막해진 두 사람은 탁문군이 챙겨온 폐물 따위를 처분하여 우물을 파고 술집을 차렸다. 사마상여는 직접 술을 나르고 술상을 치웠다. 얼마 뒤 사마상여는 황제의 부름을 받아 장안으로 올라가 벼슬을 받았고 그 사이 탁씨의 마음도 풀려 그들은 넉넉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사마상여가 검은고 연주로 문군의 마음을 도발한 이 고사를 금심상도라고 한다. 검은고 연주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전함으로써 상대를 유혹하겠다는 발칙한 애정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낭만과 격조가 있는 애정 표현이라고도 하겠다. 이금심도지라고도 하고 검은고 연주로 문군의 마음을 도발했다 해서 금도문군이라고도 한다. 훗날 사람들은 이 고사와 성어를 가지고 남녀의 애정을 나타냈는데 대개 남자가 구해야 하는 정고로 활용하였다. 당나라 말기의 문인 나규는 그 당시 상여가 문군이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아마 검은고 연주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천성 지역에는 당시 사마상여가 연주한 곡이 봉구황으로 전해오는데 이 역시 수컷새가 암컷새를 찾는다. 즉 짝을 찾는다는 뜻의 곡조이다.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 밤의 강직함.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이 발동한다. 그래서 호기심에는 나이가 없다고 한다. 유혹도 마찬가지이다. 50. 지금 나는 유혹하기를 바라는가, 유혹당하기를 바라는가? 무엇을 유혹하고 싶고 무엇에 유혹당하고 싶은가? 과연 그것은 내게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생각해도 위험한 유혹이라면 상상으로 만족하면 안 될까?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꼰대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한나라 초기 회나왕은 조정에서 활약하고 있던 대표적인 두 인물, 그 밤과 공손홍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그 밤은 바른말 하기를 좋아하고 충절을 지켜 기꺼이 의리에 죽을 위인이니 옳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기는 어렵다. 승상 공손홍을 유혹하는 일은 쌓인 먼지를 털고 낙엽을 털어내는 일처럼 쉽지만 말이다. 그 밤은 강직했지만 그 강직함 때문에 황제와 대신들에게 따돌림받아
점차 조정 대신에 반열해서 소외되었다. 그 밤의 강직함은 황제조차 조심하게 만들었다. 그가 나타나면 무제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약삭 빠른 공손홍은 승승장구하여 대신 그룹에 진입하였다. 한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왕따를 당했고 한 사람은 유혹에 잘 넘어가 출세했으니 인생사 참 역설적이다. 하지만 후대의 평가를 생각하면 누가 더 잘 살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다. 약삭 빠른 사람은 언제나 유혹 앞에 판단이 흐려진다. 얼핏 생각하기에 약은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강직한 사람은 도리에 어긋나거나 옳지 않으면 결코 타협하거나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은 사람은 작은 유혹만 들이대면 이내 자기 주관을 내팽개친다. 단기전이라면 약은 사람이 유리할지 모르나 장기전이라면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 유리하다. 인생은 누가 뭐라 해도 장기전이다. 요컨대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진정 강한 사람은 부정하고 헛된 유혹에 담담하다. 천명에 대하여 생각한다. 공자의 50. 대체 하늘에 도라는 것이 정말로 이런 것인지. 가수 김광석이 부른 서른 즈음의 가사를 읊조리다 보면 화자가 너무 조숙하다는 느낌을 받고는 한다. 떠나간 사랑을 회고하는 노래라고 하지만 마치 인생을 회고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인생이 그렇다.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는 회고는 나이 50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옛 성현들도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고는 하였다. 다만 그들의 회고는 그 명성과 남긴 글 때문에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뿐이다. 그 중에는 지금 봐도 마음을 울리는 대목이 많다. 공자가 천하를 떠돌 때 잠시 머물렀던 집이 있었다. 위나라 대부 거백옥의 집인데 공자는 평소 그를 존경하였다. 만년의 거백옥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나이 50에 49가지 잘못 살았음을 알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런 깨달음 때문에 거백옥은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데 평생 힘썼고 나아감과 물러남이 분명하였다. 공자는 70에야 인생의 깊이를 들여다보았다.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 선현의 말을 하나 꼽으라면 공자의 말을 듣고 싶다. 공자는 73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70평생을 단 38자로 압축한 말이 논어 위정에 남아있다. 나는 15무렵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무렵에 내 뜻을 세웠고 40무렵에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50무렵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다. 60대에는 남의 말이 순수하게 들렸고 70이 넘자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 기원전 479년에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70평생이라는 말에 딱 맞는 나이만큼 살다 갔다. 이 38자의 회고록은 70일 넘긴 공자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제자들에게 구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면서 감개무량한 심경을 고백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 개인의 일생을 38자로 압축한 것은 물론 인간의 성숙 과정과 단계를 깊게 성찰하여 정리한 한편의 정신사라 할 만하다. 이 정신사적 회고록은 만년에 접어든 공자의 자술인 만큼 역대 가장 숱한 해석과 해설, 과분한 평가가 따랐다. 예컨대 15세 때 공부의 뜻을 두었다고 한 대목을 인생에 눈을 뜨고 세계관의 탐구에 자주적으로 뜻을 세웠다는 식으로 해석하거나
서른 무렵 뜻을 세웠다는 대목을 공자가 서른 무렵 천하적 세계관에 도달하였다는 식으로 다소 황당하게 해설하였다. 공자는 15 무렵에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서른 무렵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뜻을 세웠으며 40대에는 강한 책임감과 주관을 가지게 되어 엉뚱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50에 접어들면서는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었고 60대에는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40대 불혹의 공자는 자한과 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대목과 연관이 있으며 60대 이순의 공자는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다. 70대가 되어 만년에 접어든 공자는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거나 사회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이 정도의 해석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자가 70에 접어들어 자신의 인생을 깊게 성찰하였다는 것이다. 공자는 사마천에게 어떤 어른이었나? 공자를 누구보다 존경하였던 사마천은 20세 무렵에 천하의 역사 현장들을 탐방하면서 공자의 고향 곡부에 들러 공자와 관련된 유적지를 찾았다. 그렇게 해서 남긴 기록이 사기의 공자세가이다. 사마천은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은 따라간다 라는 시경의 구절을 빌려 공자를 향한 자신의 무한한 존경심을 대신하였다. 특히 공자가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춘추를 저술한 사실에서 큰 용기를 얻어 자신도 궁영이라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당하였음에도 분발하여 사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공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근엄하고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공경에 처해도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았다. 한 번은 공자가 제자들과 길이 엇갈린 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공자를 찾는 제자들에게 동문에서 공자처럼 생긴 사람을 보았다며 그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행색이 영락없이 집 잃은 개에 같더라고 하였다. 헤어졌던 제자들과 만나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공자는 다른 건 몰라도 집 잃은 개 같다는 말은 그럴듯하구나 라며 껄껄 웃었다. 참고로 국내 관련서들은 대부분 집 잃은 개를 상갓집개로 번역하고 있다. 공자는 또 음악 연주를 듣고 나면 꼭 박수를 치며 앵콜을 청하는 센스 만점의 선생님이었다. 제자들이 오늘날 정치가들에 대해 어떠냐고 묻자 그 째째한 인간들은 인간 축에도 끼지 못한다 라며 통렬하게 욕할 줄 아는 열정도 가지고 있었다. 또 누군가가 공자는 정말 위대하다. 그렇게 박학다식하면서 특기 하나 없으니 라고 비꼬자 나한테 무슨 특기라도 가르쳐 주려고? 말을 탈까 아니면 화를 쏠까? 아무래도 말을 타는 것이 낫겠지. 라며 위트 있게 받아넘기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공자는 그렇게 늙어갔다. 유머와 위트, 열정과 38자의 자기성찰과 함께. 대영 제국의 통치자였던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알고는 나 할 만큼 했어 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녀는 대영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지만 자신이 불완전한 인간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겸손함이며 삶에 대한 성찰이다. 공자는 평생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무던 애를 썼지만 시대는 공자의 이상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의 정치사회 활동은 실패작이었다고들 한다. 하지만 38자의 회고록에서 느껴지는 공자의 성찰은 그 실패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의미심장하다. 한 인간의 성숙 단계가 진솔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 동반된 노력과 열정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가 만년의 교육봉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어쩌면 자기 성찰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을 것이다. 공자는 정치가로서 뜻을 펼치지 못하였지만 수십 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면서 세상과 인간을 탐구하고 평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결과 만세사표가 되어 영생을 얻었다. 우리도 인생을 10년 단위로 끊어 짤막하게 개관해보면 어떨까? 정치적 야욕으로 온갖 치장을 더한 거창한 자서전, 남이 대신 써주는 대필 자서전, 미사여구와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낯뜨거운 회고록, 이념에 매몰된 채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사정없이 물어뜯는 애처로운 하이에나식 회고록 따위 말고 진솔하게 자신의 생을 성찰하는 짧은 경구 같은 자서전 말이다. 38자의 회고록에서 공자는 50과 관련하여 지천명이라고 말하였다. 이 대목을 흔히들 50이면 1000명을 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은 50 무렵 1000명, 즉 운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50대 내내 운명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몸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사마담의 정신. 인간의 정신이란 너무 많이 사용하면 말라버리고 육체 또한 지나치게 혹사하면 지쳐서 병이 나는 법이다. 정신은 육신의 기운이다. 몸과 마음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엔진과 같다. 죽는 날까지 명료한 정신으로 살려면 육신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이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정신, 즉 마음이 차분해져야 몸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심란한 마음이 몸까지 해친다.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외교가로서 유머가 풍부하였던 순후고는 술을 절제할 줄 모르는 위왕에게 다음과 같은 기가 막힌 명언으로 충고한 바 있다. 주극생난, 낙극생비. 술이 극에 이르면 난리가 나고 쾌락이 극에 이르면 슬퍼집니다. 인간은 정신의 쾌락을 위하여 술을 마신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혼란스러워지고 심하면 마음이 망가질 정도로 슬퍼지고 결국은 몸까지 상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모든 병은 기에서 생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란 몸 안의 정기를 말한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몸에 이상이 생겨 병이 된다는 것이다. 이 기를 흔히 하는 말에 대입하자면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 스트레스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다. 요컨대 마음의 불안이라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육신을 연계시켜 병의 증상과 몸의 이상을 진단한다. 현대인이 귀담아 들어야 할 진단과 처방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가장 오랜 의학서라고 하는 소문의 다음 대목은 꼭 들려주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감정은 모두 정신의 한 부분인데 이것들이 지나칠 경우에 대한 경고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기쁨은 심장을 상하게 하며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근심 걱정은 폐를 상하게 하며 두려움은 콩팥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진시황의 생부 여부리는 자신의 식객을 동원하여 편찬한 엿시 춘추에서 정신이 몸과 편안히 조화를 이루면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안으로 정신이 편안하면 쉽사리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나라 시대의 학자 환담은 인간의 정신과 육신의 관계를 초와 촛불에 비유하였다. 정신이라는 주제는 어렵다.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 마음이라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정신이 곧 마음이라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뜻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 둘을 같은 뜻으로 쓰고 있을 따름이다. 또 정신과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깊은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사마천이 자서전에 인용한 아버지 사마담의 문장은 정신과 육신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다. 인간의 삶은 정신에 의탁하며 정신은 육신에 의탁한다. 정신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고갈되고 육신을 너무 혹사하면 병이 난다. 정신과 육신이 일단 분리되면 사람은 죽는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정신과 육신이 분리된 사람 역시 이를 다시 합칠 수 없다. 때문에 성인은 정신과 육신을 모두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정신은 생명의 근본이요 육신은 생명의 기초이다. 정신과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내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하니 대체 무엇을 믿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인가? 마지막 대목은 정신과 육신, 마음과 몸이 편안해야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몸과 마음의 평정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적인 인생, 삼모작의 준비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광주 장애인 문화예술 행사에서 짧은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면서 비로소 사마천도 장애인이었고 사기에 장애를 가진 인물이 여러 등장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 후 휠체어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자 한 미술학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10살이 되어서야 오빠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녔고 그 후 대학교를 졸업한 뒤 이런저런 자격증을 무려 50개 가까이 땄어요. 그런데 따고 싶어도 따지 못한 자격들도 많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한 뼘밖에 안 되는 문턱 때문이었어요. 휠체어로 넘을 수 없는 정말 높은 벽이었어요. 한 뼘의 문턱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을 때렸다. 인간의 육신은 결코 정신을 굴복시킬 수 없다.